8월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 조정이 예상외로 좀 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실력이 더 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 10월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경험하지 못했던 지수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만에 경제지표 결과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기존 수준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스닥을 주도로 미국 증시는 다시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지는 그 계기가 될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께서 이제 써주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 얘기네요. 네, 중국 뭐 위원님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안 좋다. 뭐 40년 성장 끝이다. 중국판 리먼 사태 온다. 굉장히 흉흉한 얘기들은 네.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중국 경제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번 한 달 이제 증시 흐름을 보면 네. 사실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회자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부분은 네. 과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들 중에 하나로서 계속 거론되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해감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중국 얘기를 더 많이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갖는다고 하면 사실 그게 위험자산들 가격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은 부동산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중국 GDP의 30% 이상 되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물경제에 유입되면서 불안을 낮추는 데 분명히 영향을 준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사실 버블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2020년 8월 달에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되죠.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 이하,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하, 그리고 단기 채무를 상회하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부분에 구조적 어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2021년도 말에 중국의 이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네. 파산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비구이한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의 최대 민간 신탁사 중농 신탁이 이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의 어떤 현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 길을 겪게 되면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보통 5대 국영은행이 중심이 되는 은행 부분과 또 민간 금융기관으로 대표되는 비은행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230조 위안 정도 되는 이제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고요. 비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130조 위안 정도 되는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지난해 중국의 GDP가 121조 위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은행 부분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중국의 GDP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부동산 기업들에게 자금을 유통해준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사실 시스템 위기로 좀 번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이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책 대응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중국의 부동산 이기가 이런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이기감은 좀 다소 낮춰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지금 잊혀질만 하면 그렇죠. 불거지는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일이고 시진핑 정부가 레드라인을 네. 통해서 구조조정을 이미 시작을 해 오면서 좀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위기를 느낀 기관들이 좀 있다는 거고 그것들이 좀 더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책이 중요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도 상당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시장이 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약한데 왜 이렇게밖에는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11월로 좀 거슬러 가서 네. 좀 명확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참여자들은 그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당장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실질 경제 성장률 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보통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그 효과가 실물 경제로 유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올해 3분기 전후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중국 경제 지표들은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은 좀 먼저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월별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데 영향을 줬던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일단 경제 상황을 놓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이번 주 21일 날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LPR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월별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정책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들을 기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네.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내 자금들이 유출하는 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로 인한 이제 이하나가 약세 압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PR을 인하했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약하게. 제가 보기에는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인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단행한 거는 0.15% 정도 예측했는데 0.1%였으면 근데 저는 네. 이 경제 지표를 두고 네. 너무 시장이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보면 네. LPR 인하가 있었는데 네. 시장 예상보다 그 폭이 너무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실망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인 것 같고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박수를 좀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9월 이후 그때는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 통화 완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단행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번 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하를 하는 거 보면 일단 부동산 위기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주요 IB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바라봤을 때 좀 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IB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하향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4%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중국의 성장률이 5% 이하를 달성하는 게 3년 연속 나타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 심리가 갑작스럽게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증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중국 증시가 강하게 강세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반등의 모멘텀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위기가 완화되는 흐름들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축률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양면의 좀 검이랄까? 양날의 검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좀 탄탄하다?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돈이 돌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일단 중국의 경제 시스템상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정부가 위기를 해결을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관리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중개의 약 75%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스크에 민감한 직접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건데 네.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팔거나 회사채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은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거래은행들은 덩달아 부실화되는 기제가 원칙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은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저축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46.2%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이죠. 근데 보통 은행들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증자를 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연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중국 은행들은 은행 예금을 통해서 이제 주된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부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는 거. 네. 그리고 보통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위기들은 네.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가 상당히 급격히 위축되거나 그럼으로써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동안 금융시장 개방을 한다고 계속 끊임없는 제스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들을 들어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부동산 위기가 주는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큰 시기는 아마 이번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8월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 조정이 예상외로 좀 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실력이 더 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 10월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경험하지 못했던 지수 때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8월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불안 심리가 높아졌던 부분들은 건전한 조정 정도로 의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올해 5월부터 7월달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달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원래 쉬어가는 네.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구분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조정은 단기 가열에 따른 조정이지 뭐 피치 그리고 S&P 이런 사태들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얘기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이축되는데 정도 영향을 줬을 뿐이지 이게 8월 증시가 하락하는 어떤 근간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 그걸 네. 좀 분명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팔 시기가 아니라 살 시기다. 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용해서 그런 네네.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앞서서 중국은 이렇게 좀 안정화될 위기가 더 불거지지 않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장기 쪽이 연속성을 갖고 올라가느냐 네. 이게 안정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간밤에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간은 사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네. 주간이긴 해요. 올해 미국 증시를 주도해 왔던 대표적인 지수가 나스닥 지수였고 만약에 이번 주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20주선에 해당되는 13,156포인트를 만약 하회하게 된다고 하면 네. 기존의 상승 추세가 좀 훼손될 여지가 있는 구간인데 다행히도 지금 나스닥 지수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시장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거를 앞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채 10년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8월 이전에 7월달 그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이 떨어지면서 미국은 오히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만에 경제 지표 결과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인 잭슨 홀 미팅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기존 수준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스닥을 주도로 미국 증시는 다시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지는 그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을 키우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8월달 증시가 하락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음 달 또 9월 FOMC를 앞두고 가장 관심사인 금리 인상 중단을 하되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두고 어떤 사전 시그널을 던져줄 거로 좀 봐요. 그래서 저는 균형적인 발언을 좀 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은 거기에 따른 책무를 다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런 멘트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중단이. 결국 9월 달에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네.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기 때문에 저는 잭슨 홀 미팅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불안에 빠져있던 투자 심리가 갑자기 호전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의견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